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이 어코드의 모형이라는 거. 네, 앞 글자에 머리 글자를 하나씩 따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코드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제품의 긍정적인 요소를 부각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이 기존 제품 대비 신제품이 성능 측면에서 얼마나 더 좋게 인식되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성능이라고 하면 이제 가성비를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기존 제품 대비, 경쟁 제품 대비이기 때문에 상대적 이점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 이점이 좀 확실하면요. 상대적 이점이 확실하면 구매자가 좀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 진입하고 초기 고객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상대적 이점을 충분히 10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각할 수 있는 요인은 호환성입니다. 호환성. 여기서 호환성이라고 하면 내가 신제품을 냈는데 이 신제품이 예, 고립무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이 됐든 뭐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이런 것들이랑 좀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예, 함께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를 우리가 호환성이라고 합니다.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은 호환성이 강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호환성이 낮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호환성이라는 것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여러분, 요즘 뭐 웬만한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등등 다 보시면은 USB가 C 타입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C타입 충전이 있는 뭐 다른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그 USB A 타입이죠. A 타입 그 아답터랑 이제 연결해 가지고 C 타입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이제 기술이 바로 A 타입과 C 타입 사이에 호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그 충전 어댑터가 이렇게 USB A 타입을 꽂는 거면은 요거랑 요거랑 연결하면 이제 여러분들 C타입 되는 거고요. 요즘 보시면 양쪽 끝이 전부 다 C타입인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호환성이 떨어지는 거. 현재로서는 그래서 A타입과 C타입이 이제 호환이 잘 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C타입이 성공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A타입과의 호환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환성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후방 호환성과 이제 전방 호환성이라는 조금 헷갈리는데 여러분. 후방과 전방의 의미는 신제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제품을 기준으로 뒤로, 뒤로. 그럼 뒤로 거는 이제 옛날 거죠. 이게 후방입니다. 그래서 최신 제품으로 기존 제품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요게 바로 후방 호환성. 어떤 예가 있냐면 내가 PS5를 샀어요. 최신 콘솔을 샀는데 이거 가지고 PS4에서 출시된 게임을 쓸 수 있으면, 게임을 할 수 있으면 그게 후방 호환성이 있는 겁니다. 후방 호환성이 있으면 좋겠죠. 왜냐면 플레이스테이션 5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전용 게임이 별로 없는데 PS4에서 할 수 있었던 게임을 쓰면은 5의 사용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한글 22가 나왔습니다. 2022가 나왔는데 이걸 사용해서 17에서 과거 버전에서 작업한 파일을 열 수 있는 거 이게 후방입니다. 후방입니다. 뒤로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C 타입이 A 타입과 호환되는 거예요. 후방입니다. C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전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방. 전방은 이제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요렇게, 자, 아까 여기 신제품이 있고, 기존 기술, 기존 제품이라고 본다면, 신제품으로 기존 제품의 기능을 쓸 수 있는 게 이제 후방이죠. 전방은 기존 제품으로 최신 제품의 기능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플레이스테이션 4를 내가 가지고 있어. 4에서 쓸 수 있는 게임 다 했어. 근데 5가 나왔네. 그리고 5에 맞는 게임이 나왔네. 근데 4에서도 5에 맞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거. 예, 플레이스테이션 5용 게임을 할 수 있는 거가 바로 전방 호환성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글 17에서 내가 지금 내 컴퓨터에 깔고 있는 것이 한글이 2027입니다. 근데 2017인데, 죄송합니다. 2017인데, 2022에서 작업한 파일을 열 수 있다. 그러면 기존 제품인 17에서 22에서 작업한 파일, 즉 최신 제품의 기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전방 호환성. 근데 이 전방 호환성의 핵심이 뭐냐면 기존 제품으로 최신 제품 기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최신 제품만큼 그 기능을 온전히 구현 다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테이션 5에 맞게끔 출시된 제품 게임의 퀄리티가 예를 들어서 뭐 해상도가 10이라고 본다면 근데 4에서는 8까지밖에 구현이 안 되면 그 10짜리를 8 정도밖에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화질이 100인데 낮은 수준에서의 화질에서만 플레이가 되는 거겠죠.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17을 내가 깔고 있는데 22에서 작업 파일을 열면 열어져요. 열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위 버전에서 작성한 문서니까 일부는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팝업창 보신 적 있죠? 뭐 요런 거가 바로 이 전방 호환성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가 있는데 그 인프라가 이제 150kW짜리인데 나중에 이게 커질 수 있으니까 용량이 이제 충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커질 수 있는데 그것들을 대비해 가지고 350까지 커지더라도 이걸 쓸 수 있게끔 설계를 해 놓는 거. 요런 것들이 바로 전방 호환성입니다. 350이 될 때까지 이걸 안 깔 수는 없으니까 150으로 일단 써야 되니까. 예. 하지만 350kW 전용 충전기 대비 성능은 좀 떨어질 수 있다. 자, 요게 바로 호환성입니다. 호환성은 전방, 후방으로 나눌 수 있고, 호환성이 높은 것은 이미 이제 기존에 쓰던 제품이 많은, 기존 제품을 쓰던 이제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호환성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것들을 채택할 수 있는 요인이 커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잡성입니다. 복잡성. 복잡성은 반대로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제품은 대부분 무폰 학습 비용을 요구하는데, 예, 그 관점에서 신제품의 사용이 용이하다면 상당히 이제 신제품한테 유리할 겁니다. 이 관점에서 그 애플의 이제 부트캠프 기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맥 노트북, 애플 노트북 쓰는 분 계신가요? 보신 것처럼 애플은 자체 OS가 있죠. 맥 OS가 있죠.
근데 맥 OS는 여러분 좀 다루기 힘듭니다. 윈도우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 노트북, 애플 노트북의 어떤 디자인에 이제 매료된 사람들이 그리고 뛰어난 하드웨어 성능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쓰고 싶어가지고 이제, 구매를 고려하는데 이제 이 운영 체제가 복잡해서 이제 망설이는 그런 고객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사용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플이 예, 이 OS 두 개를 고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cin토시 OS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윈도우 OS로 들어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거 이제 부트캠프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드웨어는 애플 거 쓰면서 OS는 이제 윈도우를 쓰게 되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2005년에는 맥 OS만 있을 때는 이 애플 노트북의 점유율이 2, 3%밖에 안 됐는데 이것들을 도입한 후 한 10여 년이 지나니까 노트북의 점유율이 13%까지 올라갔어요. 이것은 결국에는 예,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의 특성은 상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기능이 좋고요. 예, 이 뛰어납니다. 근데 그간에 이제 이 컴플렉시티 때문에 이제 채택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 컴플렉시티를 해결해 주니까 네,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빨리 뛰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좀 노출이 많이 돼야 됩니다. 예, 옵저버빌리티 여러 가지 시연도 하고 뭐 입소문도 좀 내고 체험관도 만들고 홍보 부스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지 실제로 신제품이 좀 빨리 확산이 됩니다.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사례가 이 삼성전자의 플립폰인 것 같습니다. 접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저게 팔릴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연이 가능하니까 사람들이 한번 해보고 써보고 예 그러니까 확실히 빨리 채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어 사전에 알지 못했던 문제점도 확인해 가지고 그것들을 빨리 반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는 당연히 낮추면 낮출수록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제품이 시장에 들어갔지만 이 시장에 들어가고 나서 우리 제품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리스크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그것들을 예, 최소화하는 것, 관리하는 접근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 마지막은 제품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분할 사용 가능성 같은 것들을 좀 확보하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매하기 전에 일부만 사용하게 좀 할 수 없나요? 소위 이제 구독이나 렌탈이나 리스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는 이제 부분적인 체험을 해볼 수 있다면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 많은 잠재 고객들이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면 구매하는 것들은 좀 부담스러운데, 3개월만 써보세요. 요 기능만 써보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부담 없이 손을 내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어코드 분석을 통해서 이 평가가 좋은 거, 시장에 이제 확산 가능성이 있다. 평가가 나쁜 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예, 좀 개선을 하자, 빨리. 예, 출시하고 나서더라도 이제 빨리 이제 개선해서 업그레이드 제품 내자. 뭐 그런 관점에서 이 어코드 모형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어코드 분석뿐만 아니라 이 혁신 제품 채택에 대한 여러 가지 장벽을 우리가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장벽이라는 거죠. 그 장벽에는 이제 기능적인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심리적인 관점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냥, 기능 자체가 소비자의 이제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즉, 가격 대비 성능이나 효과가
소비자가 기대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어떤 복잡성의 관점에서 이 제품을 쓰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활 습기나 관행을 변경시켜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나 그냥 기름 넣고 가면 되는데 전기 자동차를 사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충전도 해야 되고 충전 뭐 멀리 가는데 충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것들을 계산해서 출발 시간도 정하고 도착 시간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생활 습관이나 이제 관행을 바꾸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리스크 같은 거. 그리고 심리적인 장벽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감정이나 인지나 문화, 습관 같은 것들이 채택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 제품을 채택을 하는 것이 기존의 사회 관습이나 규범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채택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 뭐 이제 대체육, 그다음에 채식주의자들 뭐 이런 열풍이 있으면서 콩고기 같은 이제 대체육에 대한 수요가 한번 이제 생긴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것이 이제 오래가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거는 뭔가 이 가공의 음식이다. 고기가 이제 실제로 육류라는 것은 어쨌든 이제 좋은 환경에서 이제 도축한 고기가 훨씬 더 이제 이런 인공적인 콩고기보다 더 뭐 영양소도 있고 뭐 친환경적인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주장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헬스케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잘 도입되지 않는 이유가 어쨌든 뭐 병원 진찰은 병원 가서 의사가 해야 되는 거고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도 수술은 의사가 해야 되는 거지 않을까와 같은 어떤 사회관습이나 규범 이런 것들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구속이 되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많이 이제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처음에 이 모바일 뱅킹이라는 것도 그 어떤 보안이라든지 뭐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한때 상당한 어떤 장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혁신 제품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선입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게임 중독, 네. 그다음에 뭐 비아그라, 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심리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채택이 안 된,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캡슐형 분유 제조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은 베이비네스라고 해서 네슬레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가 앞에 붙었으니까 이제 아기용 이제 캡슐인데 이제 그 캡슐에 이제 분유가 들어있고 그럼 그걸 이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커피 머신이랑 똑같아요. 그 캡슐 넣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 어떤 일정 용량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아기용 분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이비네스는 이 네슬레가 그 어떤 회사의 성장의 정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위 이제 캡슐 커피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 이제 네슬레도 좀 더 회사가 성장하고 수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했는데 그 변화의 초점을 야, 질레트가 이 면도기랑 면도날을 파는데 면도기는 그대로 두고 면도날의 교체를 통해서 예, 그 수익을 많이 내더라. 그럼 우리도 이러한 모델을 적용할 수 없을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어떤 소모성, 소모성의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수익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게 바로 이제 커피 캡슐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네슬레는 커피를 파니까요. 근데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다른 제품으로 확장을 한 것이 차로도 확장을 하고, 티로도 확장을 하고, 이제 분유 캡슐로도 확장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T까지는 성공했는데 분유 캡슐에서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다. 그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심리적인 장벽 때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유라는 것은 어쨌든 캡슐이니까 분유인데 이것은 뭔가 모유 수유와는 어떤 정반대 행복. 뭔가 모유 수유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우리에게는 이제 뭐,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이제 인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이게 이제 꼭 그 분유도 있지만 소위 이유식 대체도 가능한데 이유식도 보시면은 뭐 직접 만들어 먹이는 왜냐면 아무래도 어쨌든 뭐 방부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뭐 이제 그런 약간의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역시 이 분유도 그거 우리가 타서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 그런 장벽이 있는 거죠. 뭔가 이제 소위 이제 뭐 부모로서 아기를 키울 때 그런 약간의 양심의 가책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인 장벽으로서 신제품의 채택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 신제품을 개발하고 확산하고 출시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글래스 사례입니다. 구글 글래스. 구글 글래스는 이제 증강현실의 디바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경처럼 생겼어요. 악영처럼 생겼는데 이제 오른쪽 눈 위쪽에 뭐 카메라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녹음기도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네 뭔가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처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게 12년에 개발해서 13년에 팔려고 했었는데 막 사생활 문제 저거 끼고 있으면 나쁜 놈이다. 예, 치안이다. 뭐 예, 무례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되면서 막 불거졌었고요. 그리고 뭐 배터리 지속 시간이라든지 뭐 등등에 대한 어떤 불만까지 확산되면서 소비자용은 판매를 중단하고 17년 이후로는 특수 목적용으로 뭐 산업 현장의 어떤 뭐 불량품 검출 뭐 의료 분야, 물류 분야 이런 B2B 시장에 진출해 가지고 엔터프라이즈용으로 이제 판매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원래 이것은 이제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용으로 개발한 건데 이제 그게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가격도 되게 비쌌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 이제 재작년 3월에 공식적으로 이제 B2B용도 단종된 그런 이제 아픈, 예, 구글로서는 이제 아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장벽들, 이런 장벽들을 좀 낮추고,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인 요소는 부각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는. 감추는 게 아니라 개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제 들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제 시장 진입 단계에서 초기 고객 기반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마지막 이슈는 아까 오코드 모형에서 보셨던 A 상대적인 이점과 호환성 간의 상충 관계입니다. 아까 둘 다 좋으면은 신제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전 제품 대비 새로우면 새로울수록요. 이전 제품 대비 새로울수록 성능 측면에서 많이 개선될수록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환성을 유지하려면 기존 9세대 버전,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한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글 2주차 때 한글이 인크리멘털 이노베이션이 급진적 혁신이냐 점진적 혁신이냐 얘기했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점진적 혁신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호환성 관점에서 한 4, 5년 이전 버전에서는 충분히 그 호환성 문제가 없거든요. 4, 5년 정도의 갭이 있었어요.
호환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글 같은 경우에, 한글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 이유는 상대적인 성능 측면에서의 개선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상대적인 이점, 상당히 이제 기존 제품 대비 엄청나게 많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호환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퍼포먼스가 이제 바로 상대적 이점입니다. 성능 개선의 관점에서의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치, 확인할 수 있는 가치, 그 다음에 호환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거죠. 결국에는 퍼포먼스 별로 바꾼 것이 없으면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기 때문에 호환성은 되게 높고요. 제품이 새로우면 새로울수록 이제 호환성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채꼴로 만약에 부채꼴에서 이제 그 원의 둘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라고 한다면 어디가 최적이냐? 소위 호환성과 혁신성, 상대적인 이점, 성능 개선의 어떤 최적의 어떤 조합은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서 충성도도 되게 높고, 그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시장 지배력이 되게 높으면, 우리 회사는 호환성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회사 제품 좋아하니까 약간만 개선하고 호환성을 높이면 우리 회사 제품 좋아한대요. 근데 그랬다가 방심해서 퍼포먼스 개선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우에는 새로운 대체 제품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반면에 시장 형성 초기입니다. 어쨌든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성능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퍼포먼스 예, 개선에 좀 방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초기에는 여러분 얼리 어댑터들, 이노베이터들이 구매합니다. 걔네들을 이제 공략하기 위한 성능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관점에서는 이 퍼포먼스의 개선이 특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시장에서의 어떤 성숙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컴패티빌리티랑 퍼포먼스의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이제 결정하는 이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장 진입 초기 고객 기반 형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성공적으로 우리가 시장 진입해서 초기 고객 기반 형성한 이후에 고객 기반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이슈가 이제 개방입니다. 개방이라는 것은 뭐 다양한 공급사의 참여라든지 다양한 협력 파트너의 참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출과 비즈니스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개방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개방으로 몰락한 사례들도 있다. IBM이 이제 최초로 이제 PC를 만들었을 때 이 개방을 통해서 PC 산업을 키우고 소비자 시장을 키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방형 아키텍처를 채택을 했는데 소위 이제 PC 부품이나 이런 것들 다 표준화를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다른 경쟁 업체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IBM PC만의 차별성도 사라지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종래에는 이제 IBM이 PC 사업에서 철수하게 되는 그런 이제 운명에 직면을 하는 거죠. 왜 그러면 IBM이 개방형 아키텍처로 갔냐? IBM 입장에서는 이런 선순환을 노렸어요.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파트너와 협력사와 공급사를 많이 끌고 와서 전체 시장을 키우자. 어쨌든 걔네들이 들어와야지 PC의 가격이 다운되고, 다운돼야지 우리 PC를, 그러니까 부품의 가격이 다운되고, 그래야지 우리 회사 PC를 많이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개방을 해서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지켜가면서 개방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역시 여기에서도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개방을 해야 되지만, 우리 회사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통제도 해야 돼요. 역시 여기에서도 이제 최적의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근데 아까 전에 통제와 개방 말고 아까 전에 또 최적의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것이 뭐냐? 47페이지에서 보셨던 이 호환성과 퍼포먼스, 즉 성능 간의 어떤 또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따른 최저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요거 네 개, 두 개씩 해가지고 예, 적정한 조합이 있겠네. 네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겠네. 라고 우리가 전략적인 대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통제를 하되 호환성을 높이는 방향이 가장 어렵죠. 네. 통제하다 보면 다른 회사 제품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걸 잘하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최고의 기업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존 고객을 획득해서 이제 획득을 위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에 주력하면서 그를 통해서 이제 기존 고객들이 계속 우리 회사 제품을 쓰게 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부품 회사들도 우리 회사랑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는 형태가 바로 통제와 호환성의 조합, 그 컨트롤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그레이션이 약간 이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그레이션의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통제보다는 개방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러면 산업 수준에서 다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PC 부품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C에서는 조립 PC만이 있잖아요. 이제 PC 메이커 자체는 여러분들 뭐 인정하시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보고 PC를 사지 않아요. 어떤 PC, 어떤 부품들이 거기에 장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PC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개방과 호환성을 통해서 산업 수준에서 다 함께 성장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플레이는 뭐냐면 이제 성능을 추구하면서 이제 통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예, 별로 개방하지 않고 이제 폐쇄적으로 성능을 추구하는 형태이고 호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 제품 내에서만 이제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콘솔 게임기 시장에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과 뭐 얘네들이 서로 뭐 슈퍼 마리오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에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서로 상호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퍼포먼스 플레이가 되겠고요. 근데 4분면은 뭐냐면은 이제 완전 전면적으로 다 뜯어 고치는 겁니다. 개방하면서 성능 추구. 거의 이거는 이제 여러 기업이 기존 제품의 완전한 대체를 목표로 상호 협력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과거의 사례로서는 CD라든지 비디오 플레이어를 대체하기 위한 DVD 플레이어 업계 간의 합종 연행이 거기에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고객 기반 확대까지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과제는 이제 충성도들을 확보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회사 제품들을 고객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어.
반복 구매. 아이폰 3 쓰고 7 쓰고 11 쓰고 15 쓰고 17 쓰는 뭐 이러한 패턴을 이제 우리가 고객 락인, 고객 고착화 현상이라고 하고요. 다른 대안으로 전환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까지 만들어서 고객이 우리 회사 제품에 완전히 꽁꽁 묶이게끔 하는 전략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이 꽁꽁 묶였을 때 우리는 고객이 다른 대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 라고 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스위칭 코스트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커스터머 락인이 강하면은 그 커스터머의 다른 뭐 갤럭시에서 아이폰에서의 갤럭시로의 전환 비용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제 전환 비용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사면 어쨌든 그 커피 머신을 쓰려면은 네스프레소 캡슐만 구매해야 됩니다. HP 레이저 프린터를 샀으면은 어쨌든 그 토너를 써야겠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커스터머 락인을 하고 스위칭 코스트를 높일 수가 있어요. 뭐 인터넷, 스마트폰, 뭐 가족 전화 이런 것들 다 결합하는 것들도 락인하고 스위칭 코스트를 엄청나게 높이는 뭐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전환 비용의 유형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전환 비용이 높으면 고객들이 우리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를 되게 높일 수가 있는데요.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충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전환 비용이 되게 중요하지. 만족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예, 가로축이 만족도고요. 세로축이 로열티, 이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리텐션 레이트라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기존 고객의 보유율입니다. 리텐션이 이제 그대로 이제 고정인 거죠. 기존 고객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든 제품들은 만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객들의 이제 보유율, 이탈하지 않는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지율 확률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 여기 컴퓨터랑 자동차를 보시면 여기 이제 컴페티션, 이제 경쟁이 높은 이제 지역 그 조언인데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고객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 리텐션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4 이상, 4도 아니야. 한 5 이상 돼야지 거의 4.5 이상, 5에 가까워야지 리텐션 확률이 한 80%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족도가 아주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지 충성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른 경쟁사 제품이나 서비스로 도망을 안 가요. 그래서 이것에 의미하는 거면 매우 만족이라는 고객 만족도를 달성해야지. 4.5점 만점에 5점 정도 가까이 돼야지 이게 성공한 거지. 4점 정도 맞췄다고 해가지고 야, 우리 고객 만족도 높은 수준을 달성해서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애시당초의 고객 만족도는 매우 만족, 아주 높은 수준을 도달해야지만 고객 충성도가 확보가 된다, 이건. 그리고 그래야지 전환 비용이 엄청나게 이제 높아져서 다시 한번 이제 충성도가, 이제 충성도, 자, 이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전환 비용이다. 만족도가 아니다.
그냥 만족은 안 중요하고 매우 만족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매우 만족이란 고객 만족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